혹시 이거 파일들 다 받으셨어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네, 그래서 저기가 안 돼서 일단 PDF 파일로 드렸으니까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해고라는 거를 배웠어요. 자, 해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라고 떠민 걸 해고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왜 나가라고 하지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억울하니까 우리가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노동위원회. 이게 지방노동위원회, 뭐 중앙노동위, 지역별로 있고,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에 있어요. 이 노동위원회는 뭐를 하는 곳이냐면 법원처럼 그런 어떤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근로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약간 준사법기관. 그래서 법원이랑 좀 유사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판정을 내리면 근로자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서 진짜 따져보니까 해고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근로자를 자를 만한 일이 아닌데,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구제 명령이라는 걸 내려요. 구제 명령은 뭐냐면 회사에다가 공공기관이니까 회사에다가 이런 거 잘못됐어. 해고가 잘못됐으니 당장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된 날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일을 못했잖아요. 월급도 못 받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세요라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이 노동위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1심, 2심,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럼 누구나 억울한 사람은 회사든 근로자든 이 상급에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흘러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나 억울해요라는 구제 신청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3달이 지나면 시킬 수가 없어요. 신청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면 3달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 3달이 지나면 제척 기간에 걸려서 소송을 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숫자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3 찍으면 웬만하면 다 맞을 수 있다 그랬어요. 3개월, 30일, 3년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노동위원회가 조사 들을 하고, 자, 신문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결정을 내려줄 때는, 자, 어, 나 억울하니까 도와주세요라는 신청을 기각. 그 회사가 이긴 거예요. 그 회사가 기각한 거는 이제 안 받아주는 거죠. 회사가 이긴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기각 결정이라고 하고, 자, 근로자가 이겼다. 그럼 구제 명령, 빨리 복직시키세요라고 회사의 명령을 내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돼요. 물론 뭐 각하 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자, 문제는 이거 지금 3개월 안에 해야 된다 그랬죠. 억울하게 해고당했으면. 자, 문제는 처음에 한 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이나 뭐 경기, 인천 이런 데서 졌어요. 사용자든 근로자든 진 사람은 이의 신청하라, 이긴 사람은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졌다 처음에. 그러면 그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 통지서 서면이 오면 그거 받고 열흘 안에 등기로 다 오거든요. 그렇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도 나는 못 참겠다 그러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1심에서 져가지고 억울하다 그럼 열흘 안에 재심 신청을 하고, 난 2심도 못 받아들여 그러면은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개월, 10일, 15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 그래서 그 날짜들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구제명령 등이 뭐 이렇게 해서 판정이 내려졌다 해서 이의 신청을 해도 그 명령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직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예전에는 무조건 원직 복직을 전제로 해야 돼서 내가 억울하게 잘려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억울하게 잘린 걸 어떻게 다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불명예스럽잖아요. 내가 여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렸다. 뭐 내가 딴 일을 찾긴 했지만 그 기록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른 회사 다니고 있으면 이미 복직을 안 할 거다라고 하면 다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 그 억울함을 확인도 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위로금 성격의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반드시 원직 복직을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도 예, 금전 보상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원직 복직 대신에 금전 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회사가 졌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내가 억울하게 잘렸다라고 해서 법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복직을 안 시켜요. 왜냐면 원직 복직을 시키라는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이 바로 복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국가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한테 복직시키세요라는 명령만 했지 그 자체로 복직이 돼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버티는 사람한테는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안 하면 언제까지 복직명령 이행 안 하면 지금 회사에 못 돌아갔잖아요. 이 사람은 뭐 돈도 못 받고. 자, 언제까지 안 하면 한 번에 얼마씩 강제금을 부과할 거예요. 약간 페널티를 부과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한 번에 3천만 원까지. 이게 2천만 원을 3천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아요. 한 번에 3천만 원. 요거를 한 번에 3천만 원인데 얼마나 할 수 있느냐? 1년에 두 번. 한 번에 3천만 원인데 1년에 두 번. 그걸 총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맥스가 얼마일까요? 자, 한 번에 3천만 원인데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고 총 2년까지 부과할 수 있으면 네 번 부과할 수 있는 거죠. 1년에 두 번씩.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총 1억 2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2천만 원씩 해서 8천까지였는데 금액이 엄청 큰 거죠. 복직 안 시키면. 왜냐하면 근로자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 이행강제금이 3천만 원씩 네번까지 1년에 두 번, 2년까지 네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미리 한 달 전에 알려줘요. 이거 돈 괜히 페널티 더 물지 말고 빨리 복귀시키세요. 한 달 전에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회사가. 자, 그랬을 때는 확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버려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진짜 3천만 원 내라고 나왔다 이거예요. 실제로 한 1천만 원 정도 냅니다. 3천만 원 내라고 나왔어요. 뭐 그랬더니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바로 복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3월 31일 날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딱 통지받고 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4월 1일 날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근로자를 이제 억울하게 잘렸다 이러니까. 자, 그러면 이 3월 31일 날 내려진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고지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얘기하죠. 아니, 하루 지나서 바로 제가 복귀시켰어요. 근데 이건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했던 거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구제명령 받은 사람이 이행하면은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 번 3천만 원 냈으니까 또 하자. 왜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행강제에서.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뭐냐? 3월 31일 날 고지서가 3천만 원짜리가 날라왔는데 이거 장난 아니네. 4월 1일 날 복귀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부과하진 않아. 이미 복귀시켰으니까. 근데 이미 부과된 3천만 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거는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시험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이래서 틀리게 나와요. 50%를 감면한다. 다 틀려요. 이게 조금 표현이 그렇죠. 낙장불입이라고 우리가 고스톱 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 번 내면 끝이야.
정부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바로 끝이기 때문에 자, 요게 시험에 아주 많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야 돼요. 이거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계속 여기가 이제 해고까지가 여기까지가 나온 거고, 그래서 해고에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런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치고 있는 부분만 잘 보셔도 시험에서 안 비껴가요.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면 강의 때는 제가 언더라인 어디 치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리니까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같이 챙겨 보시고요. 자,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퇴직금 줘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따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퇴직급여보장법. 자, 그다음에 요것도 기억해 둘게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만약에 억울하게 잘렸든지 뭐 아니면 내가 사표를 썼든지 돌아가셔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유든지 간에 사망을 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돼요. 이건 30일 3개월이 아니고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은 청산해요. 퇴직금도 14일 안에 줘야 돼요. 우리 혹시 알바하다가 다녔는데 갑자기 뭐 돈을 안 주고 이런다라고 했을 때에도 만약에 14일 안에 안 주면 노동부 신고하면 사장님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4일 안에 안 주잖아요. 14일 안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14일 안에 안 주면 여기 보세요.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현재 100분의 20이에요. 100분의 20. 1년에 100분의 20, 20%의 지연이자가 발생. 1000만 원 1년 동안 안 준다? 12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자가 현재 100분의 40 범위에서 정하게 되는데 100분의 20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14일 안에 안 주면 이자가 이렇게 발생한다. 요거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우리 뭐 경매 이런 거 아직 잘 모르실 텐데 회사가 이제 망했어요. 그러면은 막 이제 압류 들어와 갖고 부동산도 팔고 막 이것저것 다 팔고 그래서 은행에서 뭐 돈 빌려줬다 못 갚으면 이렇게 압류해서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회사가 파산했을 때 월급 못 준겠다 그러면 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은행에서 막 압류 걸고 빚잔치를 한다 그래서 건물을 10억짜리를 팔았다 그러면 은행이 그 10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순서대로 가져가는데 1번이 얘예요. 1번이 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요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사지선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씩 나오는 게 시험에 무조건 단골손님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월급은 3년분, 퇴직금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월급은 3개월분, 퇴직금은 3년분. 요거를 최종 3월분의 퇴직금 이래서 틀리게 많이 냈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도 퇴직하면 나온다라는 거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사용증명서는 뭐냐면 경력증명서예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그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됩니다.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돼요. 이게 블랙리스트를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 예컨대 뭐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당한 사람이다, 해고당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 다른 데 가려고 그러면 그 해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잘렸다는 기록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 빼세요라고 하면 빼야 돼요. 적으면 큰일 나요. 사회 정의 차원에선 적어줘야 되는데 제3의 피해자가 또 안 생겨야 되니까 제2의 피해자. 근데 현재 근로기준법은 그걸 절대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취업방해 목적으로 비밀교 또는 명부 작성하거나 통신해서 다른 데에 이 사람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뿌리고 이러는 거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 사용증명서에도 경력증명서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회사는 모든 서류를 3년만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 보관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보관하면 버리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도 3년 안에 청구해야 되고요. 내가 월급 못 받은 거 있다, 퇴직금 못 받은 거 있다, 이런 것도 3년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임금대장을 폐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금 체불됐다 이래도 이거 3년 안에 무조건 청구해야지, 안 그러면 못 받습니다. 3년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제 3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3자. 그래서 소멸시효도 3년,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뭐 근로자 명부 뭐 작성해도 여기 나오죠.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언제? 3년간 보관해요. 그래서 경력증명서 3년 안에 발라야 되고 임금체불도 3년 안에 신고해야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고. 조금 어려웠던 내용일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제가 언더라인 쳐준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으로 임금 파트 한번 볼게요. 임금. 자, 임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 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용자가 주는 거예요. 사용자, 사장님, 손님한테 받는 거 이런 건 예, 팁 이런 거 봉사료는 임금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근로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근로 대가. 그래서 위로금 뭐 이런 것들은 임금이 아니에요. 출장비 이런 거. 자, 이거 실비 변상. 실제로 비용 들어간 걸 물어주는 거. 이런 걸 실비 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임금이 아니라고 봐요. 자, 명칭은 불문해요. 그래서 봉급, 임금, 월급, 급여, 뭐 보수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이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주는 거면 무조건 임금.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에는 이런 임금의 요건보다는 이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자, 평균 임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컨대 친구가 우리 이제 여기 학생들이시니까 친구가 아르바이트 아니면 취업에 성공했어. 4학년인 친구가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축하한다. 홍길동 취업 축하해. 그러면서 물어봐요. 야, 근데 너 월급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월급 3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친구는 합격만 했지 아직 출근도 안 했고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300만 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회사에 입사하면 주 40시간 9 to 6 근무를 하면 회사가 300만 원을 준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채용 공고에 나와 있어. 그래서 나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지만 내가 한 달 일을 하면 300만 원을 받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한 건 뭐예요? 회사가 그렇게 주기로 미리 정해 놓은 거. 사전에 정해 놓은 걸 우리가 통상임금이라 그래요. 아직 나는 받은 적이 없지만 내가 한 달 일하면 저 금액을 받겠지라는 거 미리 정한 거. 그래서 우리가 어디 회사에 입사해도 연봉 얼마, 그 연봉 다 얘기해줘요. 돈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왜?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 미리. 이걸 우리가 통상임금이라 그래요. 평균임금은 뭐냐면 한 달 일을 했어요. 이제 그때 300을 줬어. 다음 달에 또 일을 했더니 350만 원을 써. 왜냐? 주말에 계속 나와서 시간에 근무했거든요. 휴일 근무. 그랬더니 원래 300만 주기로 했는데 수당이 붙으니까 50만 원 넣어서 350만 원을 받았어. 그 다음 달에는 330만 원을 받았어요. 왜? 휴일날 토요일만 일했거든. 그래서 3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연장승부 우리 OT 받아야 되니까요. 추가 근무. 그 친구가 물어봐요. 너 월급 얼마니? 원래 얼마였어요? 300이었죠. 근데 350도 받았다가 330도 받았어요. 그 이 사람 월급 얼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누가 물어봐요. 친구, 너 어때? 회사 괜찮아? 월급은 얼마라 그랬지? 원래 300 받기로 했는데 350 받을 때도 있고 300 받을 때도 있고 330 받을 때도 있어. 근데 네 월급이 얼마냐고 잘 들어봐. 원래 300 받기로 했는데 350도 받고 330.
애매하잖아요. 자, 이거를 평균 낸 걸 평균 임금이라고 보죠. 실제로 받은 걸 정산한 거. 이걸 평균 임금이라고 그래요. 미리 정해놓은 거 통상임금, 실제로 받은 거 평균 낸 거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은 보세요. 하루칙 일당으로 계산되고요. 통상임금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시급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 시급 9,16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해요. 자, 그래서 평균임금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산정 사유 발생 3개월간의 총 일수분의 3개월의 임금총액. 그래서 이 총 일수는요. 89에서 92일이 나와요. 89에서 92. 왜 그러냐면 달력에 나오는 날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는. 예, 달력에 나오는 날수로 계산을 하는 거여서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뭐 28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5월 1일 날 퇴사를 하면 2, 3, 4, 3개월의 일수를 하면은 89가 나와요. 제일 작아요. 그리고 위에는 3개월 월급을 더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 얘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놓은 거, 평균임금은 진짜 받은 거, 나눈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이 많겠죠. 그죠? 왜? 기본은 무조건 기본이 얘보다 더 받으니까. 그래서 근로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저 평균임금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그럼 얘를 어디다 쓰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임금과 관련된 거는 웬만한 거 안 틀려요. 자,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6가지예요.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이 6가지는 평균임금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통상임금으로 해요. 연차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분, 산재, 퇴직금, 금액이 뭐냐면 감봉 기준, 실업급여. 이 6가지는 평균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통상임금으로 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외우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아져요. 자, 평균임금을 하는 거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자, 그중에 연차수당에 주목해 주세요. 연차수당은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고 평균임금으로 해도 되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연차수당은. 근데 대부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면 평균임금으로 해도 되고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는 게 뭔가요? 라고 하면 저 연차수당을 찾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6개는 무조건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져요. 저것만 외우면. 자, 나중에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건 오늘 저 6가지 연휴, 재택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평균임금 산정할 때 제외되는 기간은 뭐냐면 이 날수는 똑같은데 월급이 줄면 이 평균치가 떨어지겠죠.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가 작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한테 불리한 기간, 날수는 똑같은데 월급이 적거나 월급이 없거나 이런 기간들은 빼고 그 앞으로 가서 계산하라 이런 게 제외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평균임금 산정이 공제되는 기간 요것도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아까 평균임금은 1급이라 그랬어요. 1급. 하루치 일당. 통상임금은 시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으로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여보세요. 미리 사전에 정한 시급, 1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안 물어봐요. 통상임금은 시급이고 평균임금은 1급이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이 5가지 얘가 시험엔 가장 단골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얘 빼면 나머지는 다 통상임금으로 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통사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뭐 해고수당, 가상금, 연차휴가 또 나왔죠. 연차휴가. 예, 여기 뭐 출산휴가 급여 자 이런 것들은 통사임금을 해서 통사임금으로 하는 거 외우지 마시고 그 평균 임금 6가지만 외우면 다 해결돼요. 자,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 임금 지급의 보호 같은 경우에 요 4대 원칙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전통 정직. 전통 정직. 전액불은 월급 100만 원이면 제가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는데 학원에서 사회 선생님이었거든요. 법대 출신이라 행시를 봐가지고 제가 국사 사회를 되게 잘했어요. 그 시험 과목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알바를 했는데 원장님이 첫 달 월급 6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고 주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너가 갑자기 그만둘까 봐 월급을 깔고 준다는 거예요. 다 근로기준법 위반. 그때 알았으면 신고했을 텐데 제가 그 원장님. 자, 그래서 월급을 함부로 줄이면 안 돼요. 전액불. 자, 그다음에 통합을 화폐로 주라는 거. 화폐. 어음이나 수표, 상품권 어때요? 상품권. 상품권으로 월급을 100만 원을 줬다. 돈이랑 똑같은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롯데 상품권 100만 원이면 현대백화점에서 못 써요. 동네 마트에서 안 받아요. 그거. 이런 거는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다 바꿀 수 있는 화폐로 주라는 게 통합을 원칙이에요. 정기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날짜를 정해서 주라는 거. 그래서 월급날을 바꾸면 안 돼요, 원래. 직접불은 근로자 본인한테 직접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직접 주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뭐 어떻게 줘요? 계좌에 입금하죠, 계좌에. 그쵸? 은행 계좌에 입금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정하는 본인 계좌에 넣으면 괜찮다고 봐요. 자, 여기 전통 정직,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에요. 자, 여기에 플러스 2가지 더 외우시면 됩니다. 뭐냐? 전액불하고 통합불은 예외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다라고 할 때 200만 원을 손에 직접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4대 보험 내야죠. 세금 떼죠. 그러면 190만 원, 뭐 180 몇만 원 이렇게 줘요. 그래서 200만 원을 그래서 법이나 단체 협약이 있으면 저거를 일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화폐로 줘야 되는데 노사 합의를 하면 일부, 전부는 절대로 일부를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는 거 가능하고 현물,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는 것도 가능해요. 일방적으로는 안 되고 법령이나 단체 협약이 있을 때에만. 그래서 중요한 건 예외가 인정되는 거 이 2가지라는 거, 4가지 외우면서 예외 2가지 인정되고 인정되더라도 전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일부만 통합 이외의 것으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 가면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내는데 그 조합비를 월급에서 바로 그냥 급여에서 공제해요. 자, 그런 것도 원래는 불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간협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외우셔야 돼. 전통 정직, 전통은 예외가 있다. 전통 정직, 전통은 예. 자, 여기에서 자, 이 전액불을 정액불이라 그래서 틀리게 낸 적 있어요. 정자, 정액불 이래서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약간 유치한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전통 정직 4대 지급원칙 기다리셔야 돼. 그 기억하셔야 되고 전통은 예외가 있다. 전액불 통합을. 자,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좀 묶어서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도급 근로자의 임금 보호랑 도급 사업은 다른 거예요. 도급 근로자는 뭐냐면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잘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형 눈 붙이는 게 되게 알바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인형 만드는데 거기다 눈 같은 거는 기계로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 모양 붙이고 눈 붙이는 게 이렇게 부업이라 그래서 온 집안에 막 이렇게 인형 펴놓고 눈 붙이는 게 있었던 그 하나당 뭐 20원, 30원씩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건당 얼마씩 받는 사람을 우리가 도급 근로자라 그래요. 그래서 인형을 눈 붙일 건데 오늘은 인형이 없어.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인형이 없어가지고 한 건도 못했다. 8시간 있었는데 최저임금으로 해도 막 7, 8만 원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의 임금을 보장해줘라. 출근했으니까 얼마씩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자, 정답은 안 줘도 돼요. 왜냐? 얼마를 줄지를 정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법에서. 그러니까 주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시험에서 도급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 보장해 주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최저임금의 50%, 평균임금의 50%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지급하지 않아요. 규정이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그런 특이점이 있는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도급 사업의 임금 채권은 뭐냐면 우리가 건설공사에 막 하도급을 줬다 막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예, 방송 같은 데서. 그렇게 건설공사가 막 밑에 공사 하도급을 여러 군데까지 내려가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 군데까지 예, 내려가면 저 위에서 돈을 안 주면 밑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발주한 데서 돈을 주면 여기서 얼마 떼고 주고 떼고 주고 떼고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으로 내려갔다. 자, 이럴 때에는 도급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 때문에 윗사람이 잘못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줬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못 줬는데 그 위에 있는 다른 업체 우리한테 일 준 그 업체한테 이 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공사 같은 데 막 밑으로 도급 여러 군데 내려가면 막 진짜로 막 열 단계씩 거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 위에서 돈 안 줘서 밑에서 못 준다 이러면 맨 밑에서 저 맨 꼭대기 있는 예, 바로 그쪽까지 올라가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돈 받고 떼먹는 거는 안 되고 그래서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주지 않아서 위에서 돈을 안 줘서 우리 사장이 나한테 월급 못 줬다. 아니 원자재를 안 줬다. 약속 안 지켜. 이렇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렇게 밑에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도급 근로자하고 도급 사업이 다른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도급 사업이 조금 우리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 위에서 잘못해서 내가 월급 못 받았어. 그럼 저 위에다가 내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게 이제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그래서 귀책 사유가 중요해요. 귀책 사유 잘못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잘못을 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임금대장 3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에요. 자, 우리 빵점 방지용 문제가 있다 그랬죠? 예. 빵점 방지 이게 그 빵점 방지용 문제 1번.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 임금대장 3년 보존, 임금채권 3년. 자, 그다음에 휴업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이런 거예요. 내가 빵집에서 일을 해요.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알바를 해요. 그빵 만드는 알바를 해요. 빵 만드는 거 너무 하여튼 빵집에서 알바를 해요. 근데 사장님이 아침에 내 새벽에 7시에 출근했더니 사장님이 오늘은 집에 가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깜빡하고 밀가루를 주문을 안 해서 오늘은 빵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가서 쉬어. 7시에 출근했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면서 생각을 해요. 나 오늘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일당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네. 아니 내가 분명히 출근했어. 근데 사장님이 일이 없대. 오늘은 밀가루가 없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밀가루 난리 났죠. 밀가루가 없어서 그냥 가래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죠. 내가 오늘 일을 안 했으니까 월급이 없나 일당이? 근데 나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다시 찾아가요. 사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오늘
저 일당은 얼마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야, 너 오늘 일도 안 했는데 무슨 일당이야?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럼 저 그냥 일할게요. 사장님이 야, 빵이 없다고 그냥 가라고. 너 진짜 화나 죽겠는데 야, 어쩌건지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자, 있는 게 휴업수당. 뭐냐? 지금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일을 못한 게 근로자 측이 아니요. 사장님이 주문을 안 했어, 본인이. 그 사장님이 귀책 사유죠. 사장님이 잘못해가지고 주문을 안 해서 하루를 쉬었다. 그러면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돼. 아까 연휴, 재택감, 실업급이었잖아요. 그 휴업수당이 얘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자, 지급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시험엔 그러면 이걸 뭘 물어보겠어요? 다음 중 휴업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을 줘야 된다. 틀렸죠? 그죠? 근데 이렇게도 틀리겠는데 말이에요. 통상 임금의 100분의 70을 줘야 된다.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통상 임금으로 무조건 바꿔서 냅니다. 100분의 70에 손을 대거나 통상 임금에 손을 대거나. 자, 이런 게 휴업수당이에요. 이런 게 휴업수당. 자, 이게 알바생들한테 많이 나요. 우리가 카페 같은 데 일하는데 사장님이 오늘 갔대요. 오늘 손님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 이렇게 하고 시급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예 그럼 처음부터 안 나왔어야 돼. 내가 나왔더니 일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래요. 원래 8시간 알바하기로 했는데 4시간 했는데 야, 오늘 일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 4시간 만에. 그럼 4시간은 주고 4시간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 돼요. 4시간 분은 월급을 일했으니까 주고 나머지 4시간은 70%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휴업수당, 이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 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우리가 카페 같은 데가 이래요. 왜냐면 사람 많으면 일인데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상한 날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휴업수당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까지 사장님도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아까 노동위원회 있었죠? 노동위원회 승인받으면 휴업수당을 안 줄 수도 있어요. 100분의 70보다 적게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물어보지 않아요. 평균 임금 100분의 70인지 통상 임금인지 아니면 100분의 60인지 50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임금의 비상시 지급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냐면 월급날은 우리가 대부분 회사가 이래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을 하면 그걸 계산해서 다음 달 10일 날 월급을 줘요. 통상적으로. 자,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1일부터 오늘 31일, 오늘 3월 31일이잖아요. 근데 일을 했어요. 월급날은 언제예요? 10일이잖아요. 다음 달 10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월급 좀 미리 주세요. 이 가불이 아니에요. 아직 일도 안 하고 돈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그러니까 예컨대 3월 15일까지 일을 했다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다음 달 4월 10일 날이란 말이에요, 월급. 근데 내가 지금 15일은 이미 일했으니까 이건 내 돈이잖아요. 일했으니까 내가 그만둬도 나한테 월급 줘야 돼. 하루만 일해도. 근데 월급날은 안 됐지만 내가 급전이 필요하면 사장님한테 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달치를 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한 거 15일치 먼저 달라는 거죠. 어차피 내 돈이었으니까 날짜만 땡겨 달라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사유가 이 비상시 지급. 그래서 언제냐? 요 사유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언제냐? 출산, 질병이나 혹시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 귀향. 그러니까 집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일주일 이상. 자, 그래서 요걸 일주일 이상을 잘 보시고요.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말씀드려요. 장남의 대학 입학. 물론 차남의 대학 입학도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아프고 결혼하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미 내가 제공한 거 가불이 아니에요. 가불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 거에 쌓인 거를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미리 땡겨받는 거. 월급날 전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이 사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유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임금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휴업수당 잘 보셔야 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임금 지급 원칙이 4대 원칙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하는 거. 자, 요것만 외우시면 사실 임금 파트 원래요. 저 임금 파트만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강의해야 돼요. 네, 저게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험은 평균 60만 맞으면 돼요. 1차 시험에. 한 과목도 40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돼요. 우리가 1차에서 5과목 본단 말이에요. 20문제를 내요. 노동관계법규. 자,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공부가 안 된다. 한 문제 제껴도 돼요. 왜냐 어차피 100점 맞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100점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막 이해 안 되는 거를 너무 붙잡고 있는 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스킵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그런 게 너무 많아지면 큰일 나겠죠. 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그럼 큰일 나겠지만 예, 웬만한 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금 봤으니까 이제 근로시간을 볼게요. 자, 근로시간이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 나 혼자 노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시간. 자,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은 보세요. 일주일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요 단어 때문에 많이 틀려요. 제외하고 40시간. 포함해서 40시간이 아니에요. 제외하고 40시간. 자,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8시간까지 되는 거죠. 8시간 1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대기 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대기 시간. 대기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면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홀서빙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식당에 갔는데 그 제일 바쁜 시간은 아마 11시 반에서 1시 반, 2시까지일 거예요. 점심시간일 경우에. 3시쯤 가면 식당이 어때? 사람이 많아요? 적죠. 그러면 주방에 있는 분도 뭐 따로 일이 없고 홀에 있는 사람도 손님이 없으면 뭐 물도 갖다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식탁에. 이분 지금 일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대기 시간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할 준비 상태에 있는 완전히 프리하면 휴게 시간이라고 봐요. 근데 대기하고 있잖아요.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해야 되잖아요. 공교롭게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손님이 오면 나는 일어나서 뭐 드릴까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마음대로 자유가 있는 시간이 아닌 걸 우리가 대기 시간이라고 보고요. 그거 다 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 그냥 쉬어 이렇게 휴게 시간인데 손님 오면 언제든지 나와야 되고 이러면 이거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쉬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뭐 임산부인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자, 요 부분부터는요. 우리 좀 쉬었다가 한 10분간 휴식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다 오셨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게 그 근로기준법이 좀 제일 어려워요. 이게 내용도 생소한데 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가성비는 떨어져요. 내용은 되게 많은데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조금 어렵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같이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근로시간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 근로자들은 이렇게 8시간, 40시간 휴게 시간 제외하고 주 40시간제가 시행돼요. 자, 근데 임산부, 요 임산부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합성어예요. 임부, 임신 중인 사람, 산부, 출산 1년 미만. 두 개를 합쳐서 임산부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혹시 지하철 타시면, 예전에 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지하철 타면 왜 이렇게 세 칸짜리 있잖아요, 세 칸짜리. 거기에 보면 노인,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리 뭐 장애인, 그다음에 어 이렇게 임신하신 분만 있었어요, 그 그림에. 한번 지하철 타 보세요. 지금은 아기 안고 있는 게 같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임산부 보호석이라 그러면 임신한 사람뿐만 아니고요. 아기가 있는 사람도, 산후 1년 미만, 출산하고 1년 미만, 예, 임산부라 그래요. 그 둘을 합쳐서. 그래서 임신부, 예, 산부,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여성 근로자 똑같아요. 8시간, 40시간. 근데 임산부는 연장 근로를 좀 다르게 해요. 뭐냐면 우리가 연장 근로를 일 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연장 근로 주 40시간, 그 52시간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임신하신 분은 임신하신 분은 절대로 연장 근로 시키면 안 돼요. 임신하신 분은 절대로 연장 근로 시키면 안 돼요. 산부, 산후 1년 미만자는요. 산후 1년 미만자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자, 우리 원래 일주일에 12시간이잖아요. 그쵸? 일반 근로자들. 연장 근무, 그래서 주 52시간제라잖아요. 근데 산후 1년 미만은 하루에 2시간, 예, 일주일에 6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임신하신 분은 절대로 연장 근무 시간에 시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야간 근로, 휴일 근로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야간이 언제냐면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야간은 20:20, 밤 10시부터 06시까지를 야간이라 그래요. 야간. 우리 강의 끝나는 시간부터 새벽 6시. 요 시간은 아무래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일을 하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 50%를 수당을 추가로 줘야 돼요. 야간 수당. 휴일 날도 수당을 50% 줘야 되고, 연장 근무 8시간을 넘거나 40시간을 넘어도 50% 더 줘야 돼. 시급이 10,000원이면 15,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다 근무를 시키는데, 여성 근로자는요, 18세 이상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야근,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막 시키면 해야 돼요, 남자는.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자, 18세 미만자는 18세 미만자는 자,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데, 임산부와 본인이 동의하고, 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청구할 때는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어요. 연장 근로는 무조건 동의받으면 되는데, 임신한 분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야간 휴일 근로 성인 여성은 본인 동의만 하면 되는데요. 18세 미만이나 산부, 그다음에 임신하신 분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중요한 건 18세 이상의 여성은 본인 동의만 있으면 되고, 18세 미만자나 산부나 임부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조금 요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연소자를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라 그래요. 18세 미만자. 미성년자 몇 살이에요? 지금 19세죠. 19세가 미성년자죠. 자, 연소자는, 성인은 8시간, 40시간인데 연소자는요,
7시간 35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연장 근무도 성인은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연소자는 자, 연소자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보다는 좀 반으로 줄어들었죠. 반으로. 자,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성인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만 제한이 있고 하루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 제한은 없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 유연근무제라는 게 나오는데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뭐냐면 일이 많을 때는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이 적으면은 그냥 일찍 들여보내고 근데 원래 일이 많을 때 많이 하면 시간의 수당을 50%를 더 줘야 되거든요. 연장 근무하면. 근데 많을 땐 많이 하고 적을 땐 적게 해서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안 넘으면 많이 해도 시간의 근무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50% 추가로 더 주는 걸 안 주는 거. 이걸 탄력적 근무 시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2주 단위로 끊는 게 있고 3개월 어디 갔지? 예, 3개월 단위로 끊는 게 있고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로 끊는 게 있고 세 종류가 있어요. 탄력 근무가. 근데 그 내용은 자, 뒤에서 한 번에 표로 같이 보실게요. 자, 그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연장 근무 수당이 발생을 해도 평균 1주 40이 안 넘으면 수당을 안 준다는 거. 1.5를 1은 줘야죠. 시급은 50% 할증급을 주지 않는 게 탄력 근무. 선택적 근무도 똑같아요. 탄력 근무는 사장님이 지시하는 방식, 선택 근무는 내가 결정하는 방식.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이거 되게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건데. 자, 중요한 거는 탄력 근무제요. 연소자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절대로 시키면 안 돼요. 요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 탄력 근무제. 왜냐면 임신하신 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막 한 번에 근무 많이 시켰다 조금 시켰다 이러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탄력 근무제 18세 미만 연소자와 여성 근로자는 적용할 수 없다. 요거 우리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뭐 2주 단위, 3개월 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여기에 뭐 이렇게 3개월 이내에 뭐 일주일에 52시간 못 넘는다, 뭐 하루에 12시간 못 넘는다 이런 제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 하면 어려우니까 얘만 외우시라는 거 얘. 적용 제외, 연소자와 임신 중인 임산부가 아니에요. 산후 1년 미만은 상관없는데 임신하신 분만 저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똑같은 거예요. 프로세스는. 근데 시간의 안정은 똑같은데 이거는 근로자가 결정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편하게 그냥 일찍 나와서 8시간 하고 가고 내일은 뭐 10시간 하고 오늘은 6시간 막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요. 얘만 할 수 없어요. 얘만. 연소자는 하면 안 돼요. 임신 중인 여성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해요. 왜냐?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오히려 임신하신 분이 이게 더 편하겠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번 주에 좀 많이 하고 오늘 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량 근로제랑 뭐냐면 결국에는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시간이 좀 늘고 줄고 해도 50% 추가 할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조금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요걸 우리가 탄력근무, 선택근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간단한 건 뭐냐? 탄력근무는 사장님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연소자, 임신부 안 된다. 선택근로는 임신부는 해도 된다. 연소자는 안 된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안 된다 해서 그 적용 제외자가 다르다라는 걸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근로시간 계산의 특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외부 출장이나 아니면 뭐 우리 AS 기사분들 있잖아요. 그냥 개념만 알아두세요. AS 기사분들 밖에서 몇 시간 일하는지 일일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1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걸로 하자라고 정하면 그냥 그대로 가자. 이게 사업장박 근로 간주 근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몇 시간 일해서 일일이 따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자, 그런 거를 우리가 간주 근로제라고 하고요. 재량 근로제는 자, 보세요. 그냥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기가 귀찮은 업무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성과가 나오는 보장이 없는 거. 뭐냐?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본인이 밤에도 할 수 있고 막 밤샘을 이틀 동안 하고 뭐 며칠씩 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결과물만 내놔 그러면 한 달에 월급 얼마로 줄게 이렇게 정하는 걸 우리가 재량 근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 보세요. 이렇게 연구 개발, 연구, 설계, 취재, 기자. 자, 그다음에 뭐 디자인 이런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갑자기 자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막 새벽에 막 하고 이러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근로시간제를 엄격하게 하지 말자라는 측면에 나와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비교된 것도 있는데 그냥 뭐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아까 그 제가 적용제외 그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근로시간 휴게의 특례라는 건 뭐냐면 이거 좀 어떡하지? 예. 12시간까지밖에 연장 근무 못 해서 주 40시간에 12시간에서 52시간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게 시킬 수 있는 거. 왜냐면 자, 여기 보세요. 보건업. 보건업이 뭐예요? 보건업? 병원이잖아요, 병원.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어요. 수술하고 있어. 그 의사랑 간호사가. 근데 주 5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수술하다 말고 저희 퇴근해야 되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업무 특성상 막 뭐 60시간, 70시간도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운송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부산까지 배달 가는데 이번 주 52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그냥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시간 지났다고 거기다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막 부패하고 상하고 이러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한 업종은 연장 근무를 12시간보다 더 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특례 적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알아두세요.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예전에는 식당이나 이런 데도 특례 업종이었어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근데 지금 다 바뀌어서 운송과 보건업 분야 정도만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연장 근로 자, 우리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예, 12시간.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소자 예, 하루에 7시간, 일주 35시간 연장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성인은 그냥 일주일에만 12시간. 요 부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자, 여기 연장근로 정리라는 이 표가 있어요. 이 표 하나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이 근로시간제는 요 표만 외우셔도 돼요. 요 표만 외우셔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로시간 파트는 사실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가상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50%씩 더 주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50%가 아니고 평균 임금이냐 통상 임금이냐. 제가 아까서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를 외우면 웬만한 게 다 걸린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인데 이걸 평균 임금이라고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오늘 꼭 외우셔야 되는 한마디.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50%인데요. 휴일 근무가 8시간을 넘어가면 100%를 더 줘야 돼요. 2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새로 생긴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 아까
야간 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요거 시험에 많이 물어봤어요. 요것도 아주 쉬운 문제 이런 거 꼭 맞추셔야 돼요. 나오면.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근로 시간이 뭐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이잖아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농사 지으시는 분들. 농업. 아니면은 배 타시는 분들. 수산업. 이런 분들은 8시간 40시간 엄격하게 체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상한 없고 뭐 1.5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휴식은 휴게 시간 4시간이면 근무 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 8시간 1시간 이상을 휴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회사 다니시면 점심시간이 휴게 시간이에요. 법적으로. 점심시간. 자, 중요한 거 나와요.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지 앞에 먼저 쉬게 하거나 퇴근 일찍 해 1시간 이렇게 하는 거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휴게 시간. 그래서 앞뒤로 주는 거 안 되고 조중에 중간에만 줘야 된다. 자, 그리고 휴일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들어보셨던 주휴수당이에요. 이게 주휴수당. 놀아도 유급으로 줘야 돼요. 주휴수당. 주휴수당. 자, 그래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이 휴일 제도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연차가 있어요. 연차. 자, 연차는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를 줘요. 이 연차를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 80% 밑으로 출근한 사람은 20% 일주일에 하루씩 뭐라 그러지? 무단결근 한 사람이에요. 무단결근. 그래서 80% 넘으면 내년에 15일을 주고요. 입사 첫 해에는 한 달에 하나씩을 줘. 왜? 아직 1년이 안 되면 15개가 안 생겼잖아요. 입사 첫 해에는 한 달에 하나씩 주다가 1년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15개를 더 줘요. 그래서 연차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총 맥스는 25일. 15일에서 25일까지가 상한이에요.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휴가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니까 자, 80% 이상 출근 1년 미만은 한 달에 하나씩. 자, 그 다음에 맥스 25일이다. 2년에 하나씩 늘어가요. 1년에 15개, 3년에 16개, 5년에 17개 이렇게 홀수년도마다 하나씩 늘어가요. 입사하고. 자, 여기에 나왔죠. 연차수당 어떻게 준대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 그래요. 그 제가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인데 이 중에 연차수당은 왔다 갔다 다 한다 그랬어요. 통상임금도 되고 평균임금도 되고 유일한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물어보자. 다음 중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어느 것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 연차수당.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자,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휴가 대체 됐고 사용 촉진은 뭐냐면 휴가를 가라고 했는데 근로자한테 안 가잖아요. 그럼 원래 휴가 못 가면 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가라 했는데도 안 갔어. 그래도 돈 안 주는 게 사용 촉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휴가를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갔을 땐 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쓰라고. 자, 그런 걸 사용 촉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숫자 6, 10, 10, 둘. 자, 6, 10, 10, 둘. 뭐냐면 요 두 개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개월 휴가 1년이 지나면 15개 생기면 1년 동안 쓰는데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죠. 6개월 전에 10일 이내에 너 휴가 며칠 남았으니까 언제 갈 건지 얘기해 라고 알려주고 근로자가 통보해주면 되는데 통보를 안 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2달 전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2개월 전까지 자, 언제 네가 휴가 갈 건지 얘기해라고 했는데 얘기 안 하는 거 10일 동안. 그러면 자, 휴가 기간 2달 전, 그 산정 기간 2달 전까지 강제로 이날 이날 휴가 가세요라고 지정해서 통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0일, 10일, 2개월 가로넣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로 사용 촉진 6, 10, 10, 2 이걸 외우시고요. 1년 미만 근로자든 우리가 지금 1년 넘어가면은 뭐 15개인데 1년 미만은 휴가가 한 달에 하나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좀 어려워요. 1년 이상은 6, 10, 10, 2, 2개월. 1년 미만은 3, 10, 10, 5일. 3, 10, 10, 5일. 어렵죠? 이거 바뀌어 찾기 힘들어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열흘 이내에 너 휴가 언제 갈지 얘기하고 한 달 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된다. 그래서 6, 10, 10, 2이 아니고 3, 10, 1개월 5일. 그 3, 10, 1호. 자, 이거를 어쨌든 가로넣기를 내거든요. 다음 가로의 숫자로 틀린 것은. 이렇게 찾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10일로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쵸? 여기 6, 10, 10둘인데 얘는 3, 10, 1개월 5일.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서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왜? 외워야 되지, 숫자를.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데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요게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사실은 요것만 계속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는. 6, 10, 10둘. 네, 그래서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깊이 있는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되고. 자, 우리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보셨어요. 헌법에 노동기본권 할 때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상위임금, 전월임금, 유강정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고 뭐 장애인으로 내인이 어쩐 이런 거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자, 그 여성과 소년 특별한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헌법 32조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아까 나왔던 내용 반복돼요. 자, 근데 보세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 이 사람은 임산부라고 제가 합성어라 그랬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은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에 문제 있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다른 시험에서는요. 얘 때문에 나와요. 얘. 도덕상. 근데 우리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보세요. 임산부하고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보건상 위험한 데 쓰면 안 돼요. 18세 이상 여성은요. 보건상 위험한 사업 중 임신에 영향 주는 데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18세 이상의 여성 도덕상 문제 있는 데엔 써도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장난 문제에 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뭐 그렇게까지 내진 않았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여성과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갱내, 탄광, 동굴안에서 근무하는 거 터널, 여기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근로자. 다만 보건, 의사나 간호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의료, 보도, 취재, 기자 이런 분들이 상시는 말고요. 일시적인 경우에는 갱내에서 근무해도 괜찮아요. 목적이 보건, 의료, 취재, 보도. 자, 그 외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 갱내, 탄광 이런 데 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저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험에도 나왔던 건 제가 언더라인 치는 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나오지 않았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본로, 연소근로자 15세 미만, 그러니까 예, 15세에서 18세인데 15세 미만은요 원래 취업을 할 수 없어요. 취업은 15세 이상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15세 미만은 취업하려면, 그러니까 중학생이 취업하려면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취직 허가증. 자, 그래서 취업 최저 연령은 몇 살인가? 이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취업 최저 연령은 몇 살인가? 15세. 미만자는 안 되니까 15세부터 되는 거예요. 취업 최저 연령은 몇 살인가? 이 문제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부분도 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5세 미만 취직인허증은 어, 13세에서 15세까지, 그러니까 13세 미만은 아예 못해요. 취직 허가증이 있어도. 근데 예술 공연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어쨌든 취업 최저 연령은 15세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미성년자 누구예요? 연소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19세. 예전에 이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몇 년 전에 미성년자가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 인원이 많아졌죠. 자, 근데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원래 민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 모든 계약은. 그래서 우리 여기 아직 미성년 분은 안 계신 건가? 미성년일 때는 핸드폰 내 맘대로 개통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엄마가 가야 돼, 아빠나. 아니, 그러니까 내 명의로는 나오는데 개통 계약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가야지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모든 계약은 원래 그래요. 근로계약은요, 부모님이 대신 못하게 해요. 왜? 노동 착취가 있을까 봐. 모든 계약은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직접.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자, 대신에 엄마 아빠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알바 계약했는데 야 이게 뭐야 너무 터무니없잖아 라고 해서 근로자한테 이게 잘 모르니까 자녀가 아직 어려서 자 그런 계약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근로계약을 후견인 부모님이 이거를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이 해야 된다. O. 부모는 절대로 대리할 수 없다. O. 대신에 부모님은 계약이 불리하면 향후에 해지할 수 있다. O. 왜냐면 자녀가 제대로 모르고 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금도 월급도 부모님이 대신 못 받아가게 돼 있어요. 아까 자, 우리 한번 잠깐 해볼까요? 전통 정직 기억나세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전액불, 통합불, 정기불, 직접불, 전통 정직, 직접불. 당연한 거죠. 미성년자 돈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대신 받아가는 건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뭐 여성근로자 특별보호 앞에 나왔었던 거고요. 자, 여기 출산휴가, 자, 여기부터 볼까요? 자, 아까 시간의 근로 26, 150 아까 봤었죠. 위에서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원래 12시간인데 성인은 여기 6시간만 한다. 네, 산후 1년 미만. 임신하신 분은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자, 여기에 우리 기억해 두세요. 생리휴가가 예전에는 유급이었는데요. 지금은 무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급으로 준다 그러면 틀려요. 생리휴가 무급. 쉬는 수는 쉴 수 있는데 월급이 안 나와. 다 쉬는 사람 없어요. 거의.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산 전 휴가는 출산휴가예요. 자, 출산 전과 후를 통해서 90일. 쌍둥이는 120일.
다태야. 쌍둥이는 120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출산 후에 반 이상이 남아야 돼요. 무조건 줘야 돼. 그래서 90일인데 출산 후에 45일, 쌍둥이는 120일인데 출산 후에 60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60일이 되도록. 자, 그게 요 지금 한 번에 둘 이상 쌍둥이 60일. 그래서 90일, 120일, 뭐 45일, 60일 요 기준들 우리가 좀 기억이 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유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 그 휴가를 나눠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출산휴가 가잖아요. 최초 60일, 90일 중에 두 달, 60일, 쌍둥이 75일을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돼요. 월급을.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돼요.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고용보험에서 줘요. 우리 국가에서 줘요. 국가에서. 자, 그래서 출산휴가 90일인데 60일은 사장님이 주고 나머지 30일은 국가가 줘요. 45일은 출산 후에 가야 돼요. 쌍둥이 120, 75, 60 이렇게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까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0일, 뭐 45일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90, 45, 60 뭐 쌍둥이 비율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 자 요렇게 준다. 그럼 출산 휴가 급여 평균 임금으로 줄까요? 통상 임금으로 줄까요? 통상 임금이죠. 그죠? 왜 아까 제가 했죠?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빼고 나머지 다 통상 임금.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빼고는 나머지 다 통상 임금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유사산휴가 됐고요. 태아검진 시간 임신하시면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유급으로 근로시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건강검진 받을 때 불편함 없게 해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임신 우리가 40주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이게 뭐냐면요. 임신 초기에 아직 우리 젊으셔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성이 있어요. 임신 3개월 전에. 그리고 36주가 넘어가면 이제 출산이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조기 출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힘들 때고 조심해야 될 때예요. 저게 의학적으로. 그럴 때에는 여성 근로자 임신했다 그러면 하루에 요 12주 이내 36주는 하루에 2시간씩 단축을 허용해 줘야 돼요. 아, 제가 힘들어서요. 2시간 일찍 퇴근할게요. 2시간만 이거를 허용해 주도록 돼 있고 유급으로 월급을 깎으면 안 돼. 월급을 깎으면. 그래서 저게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요 12주 이내 36주 이후 하루 2시간. 자, 요 정도 우리 보시면 되고 임금 삭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유급으로 다 인정해 줘요. 2시간 일찍 가도 월급 다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육아 시간은 뭐냐면 이제 어린 아기, 젖먹이 아이가 유아예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유아라고 하는데 유아가 있으면 하루에 2번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꼭 데리고 출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유 수유를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엄마들이. 그래서 그 시간을 쉬는 시간과 별개로 30분씩 2번 줘야 돼요. 그래서 유급 수유 시간을. 그래서 저것도 우리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자, 시험에서는 아직은 잘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뭐냐면 직장 내 성희롱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성적으로 추근덕거리는 거, 뭐 말 그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약간 음란한 행동하는 거, 이렇게 몸 뭐 이렇게 신체 접촉하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인데,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인데,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그건 아닌데,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은요, 이성 간에 발생하겠죠. 그쵸. 남성이 여성, 여성이 남성, 예, 여성이 남성 직장 내 성희롱 한 사례도 많아요. 예, 직장 상사가 여성 부장님이 남자 직원 막, 예, 이래가지고. 예,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성별의 구분이 없이 업무를 빙자해서 괴롭히는 거. 아니면 팀원들 중에 누구를 왕따시키는 거. 이런 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요. 지금 요즘에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근로자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 일하는 것 같지만 일을 너무 많이 시키거나 보고서 가져가면 막 집어 던지거나 보고서 가져가는데 다시 해와. 아니면 이만큼 양 주면서 퇴근하기 전까지 하고 가. 너무 과도한 거 이런 것들 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 그래요. 욕했다, 폭언했다, 고성, 소리 질렀다 이런 거 다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발생이 되면 회사는 이거 여기가 있지? 예, 회사는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자,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재해보상, 예, 휴업보상 재해보상에 넘어갈게요. 예, 이거 특별하진 않고요. 자, 우리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도 교칙이 있잖아요. 그치? 학칙 있죠, 학칙. 학칙 없나요, 우리 학교에? 학칙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 규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도 학칙이 다 있고 그래요. 자, 회사에서, 그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걸 우리가 취업규칙이라고 해요. 취업규칙. 그래서 복무규율,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이걸 취업규칙이라고 그래요. 취업규칙. 자,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취업규칙은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사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10명 이상, 노동부 장관한테 사장님은 허가, 승인, 인가 아니에요. 신고.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10명 이상 신고.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득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등록 다 틀려요. 신고. 그러니까 접수만 하면 돼요. 누구? 모든 사업장 아니요. 10명 이상. 요건 아주 기본 문제예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요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취업규칙에. 그래서 진짜 맘먹고 낸다. 다음 중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 중에 넣고 고르라 그래요. 네, 그런 문제 나왔다. 3번 찍으세요. 그냥 3번 찍으세요. 이거에 시간 뺏기는 건 정말 낭비예요. 이거 다 못 외워. 13가지, 14가지. 14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차피 괜찮아. 왜? 어차피 공부한 사람도 틀려요. 근데 요 2가지에서 틀리면 억울해요. 10명 이상 노동부 장관 신고. 근로복지공단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 신고. 노동부 신고. 자,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이고, 자, 취업 규칙을 처음에 만든다. 처음에 만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뭐 과반수 노조 있으면 노조.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처음에 만든다. 그럼 그냥 의견만 들으면 돼요. 의견만. 바꾸는데 기존보다 나빠지지 않는다. 의견만 들으면 돼. 처음에 만들거나 바꾸는데 나빠지지 않은 건 의견만 들으면 돼요.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 더 불리하게 바뀐다. 근로자한테 나빠진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처음에 만들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돼, 무조건. 근데 바꿀 때는 불리하면 동의를 받고 불리해지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면 동의가 없어도 돼요. 구분되실까요? 자, 그래서 요게 기초 문제, 요게 이제 실전 문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래서
작성 변경을 처음에 만들 때는 무조건 의견 청취, 바꿀 때는 나빠지면 동의, 안 나빠지는 거면 의견 청취. 자, 이렇게 절차가 나눠진다라는 거 우리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봉 나왔어요. 감봉. 자, 아까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할 때 감급. 감봉이에요. 감봉. 월급 깎는 거. 자, 월급 깎는 거 어떻게 정하냐면 한 번 감봉, 뭐 감봉 3개월이다 이러잖아요. 그럼 감봉 한 번 딱 때릴 때 하루치의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감봉 3개월 한 금액이 한 달 월급의 10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시험에 단골 손님인데. 자, 1일분의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요. 한 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틀리게 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틀리게 내느냐? 평균 임금의 2분의 1이냐, 통상임금 1일분의 2분의 1이냐로 헷갈리게 해요. 이해되실까요? 네, 되시죠? 그래서 2분의 1, 10분의 1만 외우면 되는데 지금은 저걸 평균이 통상. 그래서 제가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를 외우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 감이 평균임금. 그래서 평균임금 하는 6가지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를 외우면 이게 우리가 되게 편해진다. 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어제랜데 지난 시간에 이게 봤는데 자, 보세요. 우리 기출문제가 나왔던 걸 볼게요. 자, 근로관계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자, 계약기간 만료되거나 근로자 돌아가시거나 해고당하면 없어졌잖아요. 뭐 정당성 떠나서. 근데 사장님이 사망했다고 회사가 문 닫았다고 누가 상속받겠죠, 누군가가. 그래서 사용자가 사망해도 근로관계는 소멸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람 누굴까요? 사무원, 일용근로자, 휴직 중인 사람 다 근로자예요.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은 지금 일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재직자. 실업은 노조법에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선 4번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보시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한 근로계약 무효라 그랬는데 전부 무효라 그랬나요? 아니죠. 일부만 무효죠. 그래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자, 근로계약 효력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미달한 부분만 무효.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났었고 자, 이 취업규칙 방금 설명한 거 나왔죠? 자, 작성 변경 반드시 노조 동의 아니라 그랬어요. 예, 왜 그래요? 작성할 때는 의견만 들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만들 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 2번이 이제 4번에 이게 정답이죠. 근로자한테 불리하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4번 보세요. 어디가 틀렸어요? 4번. 지금 어디가 틀렸어요? 2분의 1, 10분의 1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2분의 1 맞았어요. 하루에. 뭐가 틀렸어요? 평균 임금인데 통상 임금이라 그랬죠. 이래서 우리가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를 외우고 있으면 의외로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평균 임금. 자, 틀린 거. 2번 틀렸죠? 왜 틀렸어요? 1급으로 한다 그랬어. 하루치. 시급은 통상 임금이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뭐 3개월간 총일수 여기 보세요. 연휴 재택감 실업급여 이 안에 걸리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는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근로제약 체계 시 명시할 사항 아닌 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였어요. 취업 장소는 네, 지금 명시해야 되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냐 아니냐. 근데 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우리
위약금 무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근로기준법상 너 지각하면 얼마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에 출제됐었고요. 자, 우리 임금 지급 방법 오늘 했던 건데 한번 볼까요? 전통 정직 기억나요? 전통 정직. 자, 보세요.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해야 되나 예외를 둘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그래요? 전통 정직 중에 전통만 예외가 있다 그랬죠. 직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바로. 자, 이게 노조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맞고, 자, 보세요. 통화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를 줄 수 있다. 전통은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보세요. 총칙. 우리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 이득치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보세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러면 맞지만 누구든지 절대로 이러면 틀려요. 우리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상담사들. 자, 보시면 성국 신사 말씀드렸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차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고 발생 어떠한 이유로도 때리면 안 되죠. 당연히. 자, 보세요. 공민권, 선거권, 근로시간 중에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줘야 돼요. 뭐예요? 필요한 다른 시간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줘야 돼요. 그 시간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출제됐었고, 자, 경영상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자, 보시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합니다. 이거 봤죠? 그래서 여기는 왜 이걸 얘기하는 모든 양도인수 합병은 이러면 틀려요. 경영악화 방지만 인정해요. 자, 99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인 이상 해고자는 경우 30일 전과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 이게 10명, 10%, 100명 이거 그때 지난 시간에 보셨죠. 인원 신고해야 되는 거 30일 전에 신고. 자, 4번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50일 전까지 우리가 통보하는 거고 노동부 장관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정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거고 이건 근로자 대표랑 성실하게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0일이라 그래서 또 틀렸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50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 오늘 배운 거 나왔죠. 최우선 변제. 회사가 망해서 부도가 나서 빚잔치를 해도 세 가지. 뭐예요? 최종 3개월 반의 임금. 자, 이거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3년분의 퇴직금이에요. 3년분의 퇴직금. 1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2번 틀렸죠? 3년분만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렇게 문제가 출제돼요. 이 세 가지 최저되는 거.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자, 여기 보세요. 12번에도 연소자, 재량 근로제도 안 되고 선택적 근로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아, 그러니까 죄송해요. 탄력적 근로제도 안 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안 된다 그랬죠. 1번이 정답인데 임신 중인 여성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적용해도 되죠. 탄력적만 안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행 제도가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도 다 기출 문제만 제가 자주 나왔던 것만 뽑아 놓은 거니까 우리 이런 거 우리 잘 보시고 여기 근로시간 명시,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앞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설이랑 복습하시면서 자 여기 나왔죠.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런 문제 나와서 틀리면 큰일 나세요. 합격권에서 멀어집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자, 그리고 여기 나왔죠. 임금이 비상시 지급 사유가 아닌 거. 장남의 대학 입학 아니라 그랬어요. 차남도 아니에요, 물론. 자, 그리고 여기 취업 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 아닌 거 나왔죠. 14가지라 그랬어요. 자, 외우실 수 있는 분 외우시면 돼요. 모르겠다. 그냥 찍으세요. 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유형을 우리가 보시고 이래서 이런 설명을 수업 시간에 했구나라는 걸 연상을 하셔야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게 낯선 과목이어서
복습 한 번 하고 기출문제랑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